2018년 5월에 호주에서 한 팟캐스트 방송 때문에 대중들이 시끌벅적했어요. 호주에서 유명했던 한 럭비 선수이자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크리스토퍼 도슨 주변에 생겼던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 범죄는 최근의 일도 아닙니다. 무려 팟캐스트 방송이 시작되었을 때 기준으로 36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당시 크리스토퍼의 가족들 또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건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총 17개 에피소드고 수개월에 걸쳐서 방송이 되는데, 이 팟캐스트는 공개가 되자마자 호주는 물론이고요.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영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기몰이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6천만 번 이상 다운로드가 됐고요. 계속 팟캐스트 차트에서 상위에 1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당연히 방송에서 언급된 범죄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줘요. 사실 오늘 소개할 사건이 상당히 오래된 일이지만 비교적 최근에 2022년도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호주 시드니 출신인 리넷은 1948년생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줄여서 린이라고 불렀어요. 린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게 없는데요. 비교적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요. 아빠 렌이랑 엄마 헬레나 사이에서 태어났고, 브라더 그렉이랑 시스터 팻까지 3남매가 함께 자랍니다. 린은 자라서 시드니 여자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데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공부도 잘해, 외모도 예쁘고, 사교성 좋고, 봉사정신도 있고. 나중에 학생회장까지 하게 된 린은 1965년도에 한 행사장에 가는데요. 시드니 남자고등학교, 시드니 여고가 있고 시드니 남고가 있었어요. 여기 학생들이랑 함께 만나는 자리였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남고, 여고 축제하면 같이 만나서 놀듯이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기서 웬 남학생이 린 맞나요? 저는 시드니 남자고등학교 회장 크리스입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찌릿찌릿했어요. 크리스는 뭐 누가 봐도 린도 마찬가지였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 번 더 이렇게 힐끗 쳐다볼 만한 그런 비주얼이었습니다. 크리스도 48년생, 당시 16살 린이랑 동갑이었어요. 마찬가지 시드니 고등학교의 학생회장이었고, 이 남녀 회장 둘이서 만난 건데 빠르게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합니다. 이 사진이 1966년도에 둘이 17살 때 찍은 사진인데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나 어디 패션 잡지 포스터 같지 않아요? 두 사람의 이미지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사진인 것 같아요. 크리스는 깔끔하게 잘 다려진 트림 라인이 선명한 교복을 입고, 머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확히 2대8 가르마. 아침에 엄마가 잘 빗겨준 것처럼 보이죠? 리는 노출이 과하지 않은 민소매 상의에 단정하게 딱 무릎까지 오는 긴 치마, 금발은 찰랑찰랑 거리면서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살짝 말려 올라가 있고, 손에는 세련되게도 선글라스를 들고 있습니다. 젊은 두 남녀의 매력이 철철 넘쳐 흐르는 사진인데요. 그냥 예쁘고 잘생겼어요. 게다가 크리스는 유머러스하고 장난도 잘 치고 매력 있고 또 럭비 선수였어요. 정말 타고난 인싸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커플은 이후에 자주 만나고요. 뭐 함께 학교 행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어디 댄스 파티를 한다, 졸업 파티를 한다, 파트너로 손잡고 가고. 갈 때마다 시선 집중. 어쩜 저렇게 완벽한 비주얼 커플이 있을까?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리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컬리지에 입학을 하고요. 크리스는 자기 운동 커리어를 살려서 럭비 선수로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1970년 3월에 둘이 21살 때 시드니 랜드윅에 있는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참고로 크리스는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똑같이 생겼어요. 크리스가 동생이고 형의 이름은 폴이에요. 당연히 어린 시절부터 둘은 한 몸처럼 행동을 했어요. 먹고 자고 뭐 학교 가는 건 물론이고 어딜 가든지 함께 한다. 둘의 성격은요, 크리스보다는 폴이 좀 더 외향적이고 주도적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는 늘 형이 하는 거라면 뭐든지 따라하려고 합니다. 형이 자전거를 타? 그럼 나도 탈래. 형이 럭비를 해? 나도 럭비. 그렇게 둘은 운동을 함께 하다가 나중에는 호주 럭비 리그까지 같이 가요. 뉴타운 제츠라는 팀에서 뛰는데요. 1972년도에서 76년 사이에
한 팀에서 같이 뛰었어요. 이 시기는 크리스랑 린이 결혼한 뒤였고 폴에게도 멀린이라는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둘은 이제 결혼도 했지, 안정적인 가정도 꾸렸지, 럭비 선수로서 큰 리그에서 활동도 하고 있지. 또 이 무렵에 크리스랑 폴은 데이비드 존스라는 백화점에서 광고도 찍고요. 콘칩 모델로 활동도 하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야구 선수 카드 모으는 것처럼 호주에서는 럭비 선수 카드를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나 봐요. 거기 카드에 등장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 쌍둥이니까 뭔가 특색 있어 보일 거 아니에요. 한 명으로도 멋있어 가지고 눈길이 가는데 두 명이야? 똑같은 남성 둘이 같은 행동을 해? 둘은 함께 있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1976년도에 형제는 동시에 뉴타운 제츠 럭비 팀에서 은퇴를 하고요. 이후에 이들 진로는 당연히 같았어요.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 이번에도 폴이 먼저 결정을 했는데 크리스도 그럼 나도 체육 선생님 할래. 같은 학교는 아니고 각각 다른 고등학교의 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학교에서 이 여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독차지하는 그런 유명한 선생님이 됩니다. 이 무렵에 크리스와 와이프 린은요, 노던 비치스라는 시드니 북쪽 해안가의 베이뷰라는 마을에 집을 마련했어요. 멋진 해안뷰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조용해요. 당시 대중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도 어려운 그런 동네입니다. 길도 스네이크 트레일이라고 부르던데 꼬불꼬불한 산길이에요. 집들도 간격을 조금씩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난다? 소리를 지른다? 총을 쏜다? 그래도 이웃들이 바로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해요. 당시 리는 워리우드 차일드 센터라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병원이 없어진 것 같아요. 리는 컬리지에서 간호학이랑 유아교육 두 가지를 배웠거든요. 아동병원 간호사는 딱 그녀에게 적합한 직업이었습니다. 왜 간호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신중하고 때로는 카리스마 있고 그렇지만 사람의 감정은 잘 보살펴야 하는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리는 훌륭한 간호사였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어려운 점. 린이 결혼도 이제 빨리 했지만 아이도 간절히 원했거든요. 빨리 내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근데 쉽게 안 생기는 거예요. 난임으로 고생을 하는데 정확히 어떤 수술인지는 모르겠지만 린이 임신을 위해서 여러 차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 끝에 1978년 결혼한 지 8년 만에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어요. 첫째 딸 샤넬이 태어났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린을 뭐라고 불렀냐면 Earth Mother. 되게 따뜻하고 자애로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만큼 딸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뜻이겠죠. 또 얼마나 힘들게 낳은 아이예요. 애지중지 키우는데 2년 뒤에는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린과 크리스는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파티하고 축하해. 이렇게 잘 풀리려고 하니까 또 2년 만에 새로운 아기가 왔구나. 다들 기뻐했어요. 그렇지만 첫째 딸 샤넬이 아직 어리죠. 2살밖에 안 됐는데 린이 임신을 또 했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좋을까 고민을 하는데 크리스는 린, 우리 학교 학생 중에 꽤 괜찮은 친구가 있거든? 걔 집안 사정이 별로 안 좋아. 우리 베이비시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린은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 1980년에 크리스가 32살일 때 자신이 일하던 크로머 고등학교 학생 BM을 이니셜이에요. 베이비시터로 고용을 했어요. BM이 당시 16살이었기 때문에 얼굴이나 이름이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크리스는 BM, 난 너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됐으면 좋겠어. 편안하게 우리 딸 샤넬 내 친동생이다 생각하고 돌보면 돼. 알았지? 네, 선생님. 그렇지만 크리스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이미 크리스랑 BM은 그렇고 그런 사이였거든요. 크리스는 자기 나이에서 절반밖에 안 되는 미성년자, 학교 학생이랑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집으로 들여가지고 뭐 이 집에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밤 늦게까지 뭐 있다 보면 둘이 함께 있을 시간도 있을 거고 린이 야근을 하거나 뭐 일찍 잠에 들면 그럼 충분히 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니까 일부러 베이비시터로 고용을 한 거예요. BM도 크리스 선생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어린 나이기도 하고 크리스를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BM의 집 안에 좀 불화도 있었기 때문에 뭐 딱히 집에 일찍 가고 싶지도 않고 크리스랑 만나면서 대화를 좀 나누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꼈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BM이 집에 들어와서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당연히 린과도 가까워졌죠. 그렇지만 BM이 기억하는 이 부부의 모습이 어땠냐? 크리스가 린을 막대하는 거예요. 아유, 저거 뚱뚱해가지고. 린에게 fat a lot이라고 부르고요. 당시 린은 둘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이제 갓 출산한 와이프에게 뚱뚱하다고? 하루는 크리스랑 린이 둘이서 주방에 있는데 크리스가 달그락달그락 컵을 만지더니 잘 안 씻겨진 되게 더러운 유리잔이었어요. 거기에 술을 가득 담아서 아, 린, 이거 마셔. 이렇게 건네는데 이 컵이 어찌나 더러운지 얇은 수건 같은 걸로 감싸가지고 린에게 줬대요. 린은 그걸 받아서 홀짝홀짝 마시는데 크리스는 딱 그 술잔만 린에게 건네고 수건은 그대로 자기 손에 가지고 와서 식탁 위에 정말 정말 세게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 모습을 린이랑 BM 모두 지켜봤어요. 린도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곤 있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겁먹은 강아지 마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마시라고 했으니까 한 잔 다 비우는데 린이 주량이 센 것도 아니에요.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한 잔 다 마시고 졸려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면 크리스랑 BM이랑 그 짓을 합니다. 베이비시터 BM은 단순히 크리스의 성착취 대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크리스와 폴, 이 쌍둥이 둘이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운동 시합이라도 했나? 이 형제는요, 둘이서 만나면 누가 더 예쁘고 어린 학생들이랑 많이 즐겼냐. 이걸 두고 토론하고 경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BM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폴과 크리스는요, 둘이 결혼을 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은 쌍둥이 그 이상의 관계였대요. 뭐 어떻게 둘이서 교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고 심지어 쌍둥이랑 다른 여학생들이랑 셋이서 그 짓을 멀쩡하게 가정이 있고 아이까지 있는 한 집안의 가장 둘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둘이 수법도 똑같아요. 학생을 베이비시터로 고용하는 거. 크리스가 BM을 고용한 것처럼 폴도 자신이 일하던 학교에 여고생을 베이비시터로 데리고 옵니다. 성착취 당연히 있었고요. 한 번은 크리스가 BM에게 너 오늘 마치고 어디로 와? 그렇게 찾아갔더니 바로 폴의 집. 그날이 쌍둥이들 생일이었대요. 나를 생일 선물로 바쳤다. 크리스는 야 BM 일로 와봐. 저기 폴이랑 저기 들어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 그러곤 크리스는 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봐요. 나중에는 합류하고. 수개월에 걸쳐 이런 관계가 유지됐고요. 어느 순간에 BM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BM도 어리긴 하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이게 범죄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그런 생각은 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중간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건 아니야. 저 베이비시터 그만둘래요. 떠났어요. 그럼 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다면 가만히 있었을까? 남편이자 학교 선생이 저런 더러운 짓을 하는데 그것도 형제끼리? 리는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알았다면 숨기지 않았을 텐데 엄마나 뭐 시스터나 친구들에게 딱히 이야기한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BM이 떠나고 나서 크리스는 또 다른 여학생을 베이비시터로 데려옵니다. BM의 후임자 조앤. 리는요,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조앤? 상당히 불안해했습니다. 크리스의 체육 교사 생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들은 물론이고 같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냥 연예인이었어요. 슈퍼스타. 다들 그를 왕자님처럼 대하고 크리스가 입만 열면 빵빵 터지고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크리스도 남학생들보다는 좀 어리고 예쁜 그런 여학생들과 어울리는 걸 더 즐겼고요. 나중에는 자기 체육 수업이랑 전혀 상관없는 학생들도 내 담당이 아닌데 다른 체육 교사에게 코치받는 학생인데 그런 학생들과도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요. 그냥 뭐 인기 많은 선생님이었죠. 그러다 BM이 베이비시터를 그만둔 시점에 크리스의 눈에 들어온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조앤 커티스, 16살이었어요. 조앤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조앤은 엄마랑 새아빠랑 지내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엄마는 알코올 중독에다가 새아빠는 조앤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조금 겉돌던 학생이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체육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요.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조앤은 크리스에게 완전히 빠져듭니다. 내가 집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 푸근함, 안정감, 뭐지? 얼마 뒤에 조앤은 항상 학교에서도 크리스랑 붙어 지내는 거예요. 한 번은 조앤이 집에 와서 가방을 딱 열었는데, 응? 웬 카드가 들어있지? 크리스의 손편지. 내용은 Love always got. 이런 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카드가 발견되는데요. 발렌타인, I love you, 조앤, forever. 나이가 배로 차이 나는 선생님이 학생 가방에 이런 편지를 넣는다고? 이런 관계는 불륜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엄연히 범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사건 중에 왜 남학생, 미성년 남자 고등학생이랑 학교 홍보 일을 담당하는 여자 직원 사이에서 벌어진 그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불륜이기 이전에 이건 명확히 법적으로 범죄입니다. 성범죄. 특히 조회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멘탈이 온전하지 않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인데 교묘하게 크리스가 그 점을 파고들었어요. 이후에 둘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고요. 어느 날 크리스가 제안을 합니다. 조앤 생일이 지나고 17살이 되었을 때예요. 조앤, 너도 이제 17살인데 운전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알려줄게. 같이 가자. 뭐 운전도 뭐 체육 수업 중에 하나인가? 이것도 운동인가? 둘은 학교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DY 비치로 가는데요. 아니, 운전 가르쳐 준다면서 굳이 이렇게 먼 거리를 가야 하나 싶은데 거기서 처음으로 둘이 키스를 했대요.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차 타고 어디론가 함께 가서 나중에는 더 대담해져서 학교에서도 애정 행각을 벌여요. 조애는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항상 크리스랑 붙어 지내는 거예요. 크로모 고등학교에는 크리스가 수업을 준비하는 교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크리스의 연구실, 뭐 랩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교실에서 조앤이랑 단둘이 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됩니다. 한 번은 미셸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미셸도 크리스랑 꽤 가까이 지내고 있었고 또 크리스를 선생님이지만 남자로서 좀 좋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크리스에게 눈길을 자주 줬는데 어느 날 조앤이랑 크리스가 단둘이 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목격합니다. 그러다 얼마 뒤에 드르륵 문이 닫히는 거예요. 미셸은 옆에 있던 친구랑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뭐야? 크리스 선생님이랑 조앤이랑 무슨 사이야? 저거 100% 그치? 야, 우리 여기서 기다리다가 조금 있다가 저 교실 문 한번 두드려 볼까? 둘이서 막 웃으면서 일부러 기다립니다. 둘이 뭐 하는지 구경하려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격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이런 모습을 목격할 정도로 크리스랑 조앤이 꺼리낌 없이 학교에서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 학생들 대부분은 공공연히 알고 있었죠. 미셸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뭐 둘이 뭐 그렇고 그런 사이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미셸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분명히 이런 관계가 잘못된 걸 아는데 크리스 선생님은 유부남이고 딸도 있고 우리는 미성년자의 학생인데 이게 이상한 관계야 라고 인식은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 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학생들이니까 아직 판단력이 흐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대도 70년대 뭐 후반, 80년대 초반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윤리의 개념이 지금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동료 교사들은, 성인들은 알았어야 하지 않을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리스의 동료들, 크리스랑 조앤이랑 좀 둘이 뭐 무릇한 관계야? 다 알았대요. 그런데도 뭐 그럴 수 있나 보네.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12월에는 졸업 파티가 있었습니다. The End of School Living Dance라는 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파티예요. 조에는 나는 크리스 선생님이랑 같이 가야지. 공식적인 자리에 학생들, 선생님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둘은 꺼리낌 없이 팔짱 끼고 등장을 합니다. 모두가 그들을 지켜봤지만 잘못된 걸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제지하지도 않고 신고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다큐 4편짜리를 이제 쭉 봤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당시 학생들, 선생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잘못된 줄 알았지만 평범한 거라고 생각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당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 호주의 크로머 고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 A라는 여학생은요, 처음으로 스쿨 트립을 갔어요. 가서 이제 자고 오는, 우리로 치면 수학여행을 간 건데, 학생들은 저녁에 모텔에서 다 같이 쉬고 있는데, 똑똑똑, 얘들아, 자니? 남자 선생님들 몇 명이 들어온 거예요. 술을 가지고. 그렇게 선생들과 학생들이 뒤섞여 둘러 앉아가지고 술 게임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누구는 결혼을 했고, 누구는 아이도 있고, 이들은 학생과 선생이라는 건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선생들은 여자애들 중에 특히 예쁜 아이들, 인기 많은 아이들을 옆에 한 명씩, 저 누구야? 너 일로 와봐. 앉혀두고 술을 따라주고 담배를 피우게 하고 심지어 대마초를 건네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뭐 상기되어 있었죠.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어린 학생들도 이게 위험한 일이다,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들 뭐 쉬쉬 하는 분위기. 오픈 시크릿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 졸업생 중에 켈리라는 이름을 밝힌 한 여학생은요, 이런 사실도 말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크로모 고등학교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타임 앤 타이드라는 호텔이 있었어요. 이 호텔은 뭐 5성급 고급스러운 그런 호텔이 아니라 바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카페도 있는 숙박업소이긴 하지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뭐 잠시 들렀다가 쉬어가는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이곳에 크로모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데 어쩔 때는 남자 선생님들이 여학생을 데리고 갑니다. 함께 술 마시려고.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가자. 당연히 학생들은 한 뭐 13살, 14살 어린 친구들이었고요. 심지어 교복을 입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거죠. 호텔 직원들도 손님들도 뭐 그냥 학교 선생이랑 학생이랑 왔구만. 이런 분위기? 이게 말이 돼요? 학생들도 재미삼아 즐겼겠죠. 미성년자이지만 이렇게 금지된 걸 선생님이랑 함께 한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 그렇지만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자예요?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여기서 선생이 학생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면 나중에 함께 사라집니다. 사고가 안 났을까요? 이 사실을 인터뷰한 켈리는 당했어요. 차 안은 아니고 학교에서. 켈리가 12살 때 밥이라는 남자 선생님이 켈리, 선생님이 책을 좀 옮겨야 하는데 도와줄래? 네, 선생님. 그곳은 천장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진 천장에 창문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하늘이 보이는 거지. 이곳에는 매캐한 냄새가 나는 매트리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학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누가 낙서한 것처럼 삐뚤삐뚤한 글씨로 누구. 켈리는 여기서 당했어요. 끝나자마자 밥 선생님은 켈리, 넌 이제 여자야. 켈리는 너무너무 당황을 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대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추행은 물론이고 선생님 차에서 도망친 학생도 있고 막 더 많아요. 이런 학교의 분위기를 설명을 하면서 계속 컬처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다큐에서. 근데 이게 뭐 직역을 하자면 한국에서는 이 컬처가 문화 아니에요. 이게 문화라고?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나요? 거기다 이 학생의 집에 문제가 좀 있다? 엄마 아빠랑 사이가 좀 안 좋다? 그럼 더 다가가기 쉬웠습니다. 뭐 누구야? 너 요즘 표정이 어둡구나. 무슨 일 있니? 그럼 아이들은 이 마음을 열고 대화의 상대가 필요했으니까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꼈거든요. 이게 일종의 프로세스였어요. 남자 선생이 예쁘고 불우한 가정의 여학생에게 접근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호텔 데려가서 술 사주고 집까지 태워주고 플러스 섹슈얼한 관계로 연결. 그런데 크리스는 더 나아가서 우리 집 베이비시터로 고용. 첫 번째 베이비시터 BM이 그만두자 크리스는 조앤, 너 우리 집에서 아이들 돌보지 않을래? 네, 좋아요. 조앤이 17살이 되었을 때 린에게 인사하러 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머 고등학교 다니는 조앤이라고 합니다. 조앤, 너무 예쁘게 생겼구나. 반가워. 앞으로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 린은 조앤이 아직 학생이니까 챙겨주면서 같이 저녁도 먹고 대화도 하고, 조앤은 학교 갔다가 마치면 린 집에 와서 첫째 딸 샤넬을 돌봤어요. 그렇다면 린은 남편과 조앤의 사이를 알았을까? 몰랐습니다.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조앤이 우리 아이를 돌봐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몇 달 뒤에는 조앤이 아예 짐을 싸들고 린과 크리스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크리스가 린, 저기 조앤 말이야. 집에서 새아빠랑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거 어때? 그래, 뭐 그러지 뭐. 린은 간호사이기도 했고 유아교육도 이제 배웠죠. 아이들에 대한 연민을 어느 누구보다 잘 느끼는 그런 엄마였어요. 조앤은 가여운 아이구나. 우리 집에서 잘 지내자. 얼마 안 가서 린은 후회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린이 병원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왔는데 경악을 했어요. 집에는 야외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조앤이 상의를 벗고 크리스랑 수영을 하고 있네. 하의는 입고 있는데 그것도 G-스트링. 왜 여러분 비키니 중에 티팬티처럼 엉덩이 다 보이는 그런 비키니 있죠.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린이 정면으로 봤는데, 그럼 뭐 조앤이나 크리스가 막 어머머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 수건으로 가리는 신용이라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법 하지 않나요? 근데 멀뚱멀뚱 린이 쳐다봐요. 뿐만 아니라 며칠 뒤에는 린이 퇴근하고 또 왔어요, 집에. 수영장에 빨랫줄이 있었는데 거기 남녀 수영복 하의만 나란히 걸려있네. 크리스랑 조앤의 것.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둘이서 하의만 벗고 뭐 한 거지? 린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를 채죠, 당연히. 심기가 불편하고 화도 나지만 뭔가 조치를 취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주변에 어디 친구들이나 엄마 헬레나에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냥 요즘 크리스랑 사이가 안 좋아. 괜찮아. 우리 곧 좋아질 거야. 한 이 정도로 말해요. 왜 이렇게까지 못했을까? 적극적으로 크리스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뭐 이혼을 하든 뭔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크리스가 린을 정서적으로 학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미 조앤 이전에 베이비시터 BM 있을 때부터 크리스가 린을 막 대했거든요. 뚱뚱하다고 놀리고. 조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는데 자기 와이프인데 린에게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로 가사를 붙입니다. 그 내용은 대충 난 와이프가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더 이상 같이 자고 싶지도 않아. 여자로 보이지도 않아. 이런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린 앞에서. 들리게 불러요. 심지어 조앤이 있는 공간에서도. 린이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을까. 린은 이런 상황을 계속 겪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멍하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해야 하나? 무엇보다 린은요, 이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둘째가 막 태어났고 이 두 아이를 얼마나 어렵게 8년 만에 가졌어요. 내가 참고 헌신하면 우리 가족의 행복은 다시 돌아올 거야. 같은 여자로서 답답하긴 한데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크리스와 조앤의 애정행각은 더 심해졌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린은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데이케어에 드랍해주고 병원으로 출근을 하는데 크리스랑 조앤은 같은 차 타고 학교로 갑니다. 둘은 학교도 함께해요. 같이 돌아와서 저녁에는 린이 차려주는 저녁을 먹어요. 뭐예요 이게? 첩도 아니고.
그리고 크리스는 저녁에 조앤이랑 단둘이 시간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이비시터로 데리고 온 건데 일부러 린, 너 술 마시는 거 좋아하지? 린은 술도 잘 못하는데 홀짝홀짝 마시다가 일찍 잠이 들면 조앤이랑 둘이서 그 짓을 하고 한 집에서 한 번은 이건 조앤이 나중에 진술을 한 거예요. 크리스가 술에다가 마리움이라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타라고 시키기도 했어요. 린 빨리 재우려고. 그렇다고 린이 마냥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던 건 또 아니에요. 어느 날은 저녁 다 먹고 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딱 나왔는데 소파에 크리스의 무릎 위에 조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조앤 17살 때. 왜 서양 애들은 발육이 남다른 거 아시죠? 17살이면요. 그냥 아가씨예요. 그냥 성인이에요. 이건 아예 대놓고 우리 뭐 이런 사이다 린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일로 린은 엄청 화가 나서 처음으로 이 셋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서가지고 말다툼을 합니다. 크리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돌아오는 건 따귀. 이제 린에게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넘어서서 물리적인 학대까지 하는 거예요. 아마 린이 맞은 건 이번 한 번만이 아닐 거라고 해요. 같이 병원에서 일하던 상사, 린의 보스 바바라는 언제부턴가 린의 몸에서 멍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간호사니까 같이 탈의실에서 뭐 유니폼도 갈아입고 하면서 이제 서로 좀 볼 거 아니에요. 몸에 멍이 너무 많아서 린, 너 어디 안 좋아? 왜 이렇게 몸이 상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요즘에 멍이 많이 생기네요. 바바라는 그냥 그런 줄 알았대요. 체질이 피부가 약해가지고 멍이 잘 드는 그런 타입이구나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사실 크리스에게 맞았던 거지. 나중에 린은요, 집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총을 하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자기 신변에 위험을 느꼈다고 해요. 그렇지만 가정을 지키겠다. 다시 크리스와 잘 지내고 싶다. 그 희망은 버리지 않았어요. 엄마 헬레나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하지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늘 안심시켰대요. 이후에 린이랑 뭐 크리스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사이에서는 수근수근 크리스가 어떤 고등학생 여자애를 집으로 데리고 왔대. 진짜? 얼마 전에 크리스가 풋볼 게임장에서 어떤 여자애를 계속 찾던데? 걔가 걘가? 손도 잡던데? 1981년 12월 21일이었어요. 크리스가 조앤이랑 관계를 이어온 지 18개월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조앤은 이제 린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집이랑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베이비 시터라는 명목 하에 자유롭게 크리스를 만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 조앤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호주 고등학교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졸업을 한다고 해요. 아무튼 이 무렵에 크리스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요. 우리 집 감정을 좀 받고 싶은데요. 처분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린은 전혀 몰랐어요. 이사, 집 매매, 크리스가 독단적으로 집을 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2월 23일,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린은 직장 마치고 집에 이렇게 왔는데 식탁 위에 메모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작은 메모였고 크리스의 손글씨였어요. 내 딸들에게 나에 대한 나쁜 인상은 심어주지 마. 크리스가 떠난 거예요. 와이프랑 딸 버리고. 가족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크리스마스 전날 도망가면서 혹시나 린이 자기를 나쁜 아빠라고 딸들에게 얘기할까봐 저런 메모를 남겨두고 도망갔습니다. 조앤이랑 함께. 크리스랑 조앤은 둘이서 북쪽 퀸즐랜드로 떠나는데요. 이제 조앤이 뭐 학교도 졸업했겠다. 둘이 살고 싶은 거지. 그렇지만 가다가 조앤이 마음이 좀 바뀐 거예요. 나 이 정도는 아닌데. 나는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자유인데 크리스가 나에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가는 길 내내 크리스랑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함께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하다가 싫어요. 저 집으로 갈래요. 저 갑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집으로 보내주세요. 저 아파요. 크리스는 어쩔 수 없이 핸들을 꺾어서 다시 시드니로 돌아오는데요. 그럼 조앤도 자기 집으로 가고 크리스도 일단 집으로 돌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딸들이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겠어요? 둘이 어디로 가냐면 쌍둥이 형,
폴의 집으로 갑니다. 폴과 와이프 멀린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가서 형네 가족이랑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요. 아니, 폴도 멀린도 이런 상황을 다 알 거 아니에요. 린이 지금 집에서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있나? 그런데도 한배에서 나온 형제라고 하하호호 하면서 다 같이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그렇게 연휴가 지나고 나서 조앤은 조앤대로 가족들과 함께 사우스 웨스트 락스라는 해변에 휴가를 떠나요. 가족 여행을 갔고 크리스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왔어요. 린은 그를 받아줍니다. 이 시점에 린과 크리스가 33살이었어요. 딸 샤넬은 4살, 둘째 쉐리는 2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린은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비록 크리스가 우리 두고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왔으니까 어떻게든 붙잡고 싶은 거예요. 크리스, 우리 부부 카운슬러 만나지 않을래? 어쩐 일인지 크리스는 그래, 좋아. 나도 다시 잘해보고 싶어. 둘은 너무나 기분 좋게 82년 1월 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이들 데이케어에 맡겨두고 카운슬러 만나서 상담도 잘 마쳤어요. 이 돌아올 때 다시 돌아와서는 아이들 데리러 데이케어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둘이 손잡고 오랜만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걸어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날 저녁 린의 엄마 헬레나는 대충 이제 부부 사정을 알고 있었죠. 크리스가 크리스마스 때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걱정이 돼서 연락을 했어요. 딸, 너 괜찮은 거야? 어때? 엄마, 나 괜찮아. 우리 카운슬러 잘 만났고 걱정하지 마. 헬레나는 안도를 하면서도 린의 목소리가 조금 취해 있더래요. 술에 취해 있더래요. 반쯤 정신이 없어가지고 해롱해롱하는 그런 목소리? 린, 너 술 마셨니? 조금 마셨어. 크리스가 러블리 드링크를 만들어줬어. 약간 혀가 꼬여가지고 말을 하는데 헬레나는 그래, 오랜만에 부부가 분위기 좀 냈나 보다 안심을 하고 내일 토요일에 크리스의 가족과 헬레나가 함께 만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당시 크리스는 주말에 노스브리지 베스라는 야외 수영장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파트타임으로. 린은 엄마, 내일 크리스가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에 갈 거야. 나는 오전에 쇼핑 좀 하고 12시쯤에 수영장에 도착하거든. 엄마도 그때 시간 맞춰서 와. 12시에. 그리고 다 같이 수영도 하고 피크닉도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인 1월 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헬레나랑 린 가족이 만나기로 한 날이죠. 크리스는 린을 모나베일이라는 버스 정류장에 태워줬어요. 쇼핑하라고 내려주고 수영장으로 갑니다. 이윽고 12시가 되어서 할머니 헬레나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왜 린이 늦지? 왜 안 오지? 쇼핑이 좀 길어지나? 왜 크리스, 린 언제 온다고 했어? 모르겠어요. 아직 쇼핑하고 있겠죠. 곧 올 거예요. 그래. 그렇게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수영장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크리스, 크리스, 여기 전화 왔어요. 다급하게 그를 부릅니다. 그렇게 크리스는 이제 가서 전화 받고서 통화를 하는데 표정이 좀 심각해요. 한 1분 정도 짧게 통화를 하더니 헬레나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헬레나, 방금 린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래? 뭐 린? 어디래? 조금 늦는데? 무슨 일 있대? 그게 아니라 린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네요. 집에 오지 않을 거라고. 휴식 시간을 좀 가지겠다는데요. 며칠 있다가 다시 연락한다고 합니다. 헬레나는 이게 무슨 말이지? 린이 어린 딸들을 두고 떠났다고? 나한테 전혀 말도 없이? 근데 크리스 말로는 린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린이 떠나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남편 직장에, 그것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야외 수영장에 전화해서 말한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수영장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의 목적이 뭐겠어요? 운영 시간에 물어보거나 제가 거기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가 거기 장난감 흘린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해주세요. 누가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인명구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편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나? 헬레나는 크리스, 린이 그런 말을 했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저도 모르겠어요. 이후에 크리스는 헬레나에게 이제
아이 엄마가 없으니까 혼자 보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며칠간 좀 아이를 돌봐주세요. 부탁까지 합니다. 첫째 딸 샤넬은 정확히 이 순간을 기억을 못 하는데요. 성인이 되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눈치는 챘어요. 그게 뭐 기억이라기보다는 몸이 느끼는 그런 거?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할머니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뭐지? 그리고 엄마가 안 오는데?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후에 리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헬레나 포함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 친구들, 동료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헬레나는 유일하게 크리스를 통해서만 딸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헬레나, 지금 린 친구랑 함께 있대요. 잘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헬레나는 불길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딸이 크리스 때문에 뭐 좀 힘들어 있어요. 그러니 머리 좀 식힐 겸 정말 어디에 휴가를 갔나 보다. 그래, 곧 연락이 오겠지. 기다렸습니다. 또 첫째 딸 샤넬은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대요. 둘째는 아직 어리니까 그냥 애기였고 샤넬은 엄마가 왜 안 오지? 어디 갔지? 그럴 때마다 크리스는 딸, 괜찮아. 하나님은 절대 엄마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린이 사라진 지 이틀째 되던 날, 딸깍 대문이 열리는데요. 샤넬은 엄마? 엄마야? 문 앞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엔 조앤이 서 있었어요. 린이 사라지던 그 시기에 조앤은 이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죠. 여전히 크리스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랑 린이 결혼 생활 회복해 보겠다고 카운슬러 만나러 갔을 때도 그때도 크리스는 조앤, 너 매일매일 나에게 연락해야 돼. 알았지?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럼 조앤은 공중전화로 크리스에게 연락하고 린이 사라진 날도 그날 저녁에도 둘이 통화를 하는데요. 크리스가 뭐라고 했냐면 조앤, 내가 내일 데리러 갈게. 린은 떠났어.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린은 잠시 휴식을 취한다고 했는데, 쉬러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지? 크리스의 이 발언은요, 나중에 두고두고 담당 형사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밤을 새서 조앤 데리러 갔어요. 크리스가 살던 집에서 조앤이 있는 휴가지는 차로 한 5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먼 길을 달려서 조앤을 데리고 집으로 온 거예요. 와이프 찾을 생각은 1도 없어요. 단 이틀 만에 조앤의 집으로 들이고 조앤, 여기 마스터 베드룸 여기 쓰면 되고 린이 쓰던 옷이랑 보석이랑 그 뭐 화장품 그거 싹 다 너 가져. 조앤은 진짜 린의 옷을 입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이때 조앤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이제 성인이긴 해요. 조앤 말로는 크리스가 자기에게 너무 집착을 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루아침에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엄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베이비시터와 엄마는 확연히 다르죠. 엄마로서 어떻게 아이를 돌봐야 할지도 몰랐고 저는 그냥 크리스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린의 친구들이나 뭐 심지어 딸 샤넬도 나중에 뭐 조앤은 피해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조앤 성인인데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에 걸맞는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쉽긴 합니다. 이제 린이 사라진 지 한 달이 되었어요. 그 사이 린의 엄마 헬레나는 크리스를 통해서 딸의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요. 헬레나 걱정하지 마세요. 린 돌아올 거예요. 우리 잘 이겨냅시다. 위로해줬기 때문에 혹시나 크리스가 린에게 무슨 짓을 했을 거다, 해코지했을 거다, 그런 상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조금 이상했던 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크리스가 뭔가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거예요. 헬레나, 이거 린 옷이에요. 혹시 린에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여기 두고 갈게요. 아니, 린이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옷을 정리하는 거지? 조금 이상하게 느낍니다. 이렇게 린이 실종된 지 무려 6주가 지났어요. 헬레나는 더 이상 나는 기다릴 수 없다. 경찰에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를 합니다. 린이 가출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너무 많았거든요. 갑자기 떠난 것도 말이 안 되고 린은 뭐 약혼 반지, 콘택트 렌즈, 평소에 입는 옷들 그대로 집에 남겨두고 떠났어요. 무엇보다 힘들게 가진 그 딸들
소중한 딸들을 버린다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헬레나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요. 지난 11월에 린이 실종되기 한 2달 전쯤에 린은 그림 그리는 화가를 한 명 불러서 두 딸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의뢰했어요. 크리스틴 하디먼이라는 작가였는데 그는 직접 린의 집에 와서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됐겠죠. 1월 중순쯤에 연락을 했어요. 린이 없으니까 크리스가 전화를 받았지. 아, 저기 사모님께서 딸들 초상화를 의뢰했는데 다 완성됐어요. 린 지금 통화 가능한가요? 아, 린 지금 없고요. 그거 필요 없어요. 알아서 처분하세요. 왜? 린이 원했던 건데? 크리스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필요 없다고 한 거지? 이런 일을 엄마 헬레나가 알게 되면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 딸은 지금 실종된 거다. 무슨 일이 생겼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크리스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크리스는 뭐라고 하냐면 평소에 아내가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린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는데 쇠뇌당한 게 아닐까요? 그 일로 집을 나간 건 아닐까요? 헬레나랑 린의 친구들은 뭐? 사이비 종교? 신용카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문제인데 크리스 혼자 그런 얘기를 경찰에 진술한 거예요. 그렇게 경찰은 뭐 이건 단순 가출로 보이네요. 좀 더 기다려보죠. 아무런 수사를 안 했어요. 심지어 린을 가장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 크리스를 제외하고서 린을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직장 상사 마바라였거든요. 단 한 번도 뭐 경찰이 찾아왔다든지 전화로 뭘 물어봤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조사해야 하는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동안에 공공연히 크로모 고등학교 이 학생들이랑 선생들 사이에서 혹시 린 죽은 거 아니야? 크리스가 린을 죽였을지도 몰라.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린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경찰에 이건 실종이다. 수사해달라 요청을 하지만 어머님, 린은 성인입니다. 성인은 언제든지 원할 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나중에 가족들은 지역 신문이랑 방송사, 혹시나 우리 딸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수소문을 하고요. 뭐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사립탐정 고용도 하고, 린의 실종이 사람들에게 잊혀질까봐 지속적으로 캠페인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에 대한 원망은 점점 커졌죠. 우리 딸이 불행했던 이유가 저 크리스 저 자식 때문인데 크리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생활 잘하고 조앤을 집으로 데려와? 이건 아니지. 그리고 설마 했던 일이 생깁니다. 2년 동안 린의 소식은 없었어요. 계속해서 실종 상태. 호주에서는요, 배우자가 2년 동안 실종 상태다? 그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닌데 되게 복잡한 그런 절차를 거치면 어떻게든 할 수는 있나 봐요. 실제 크리스는 린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84년도에 크리스랑 조앤이 결혼을 했어요. 크리스는 마치 린의 흔적을 조앤으로 덮어버리고 싶었던 건지 결혼 반지를 조앤에게 줄 결혼 반지를 새로 산 게 아니라요. 린에게 줬던 약혼 반지를 살짝 리폼해서 조앤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애초에 크리스는 린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조앤은 행복했을까요? 조앤의 주장에 따르면 저는 결혼식 날, 그날 밤에도 크리스에게 학대당했습니다. 크리스가 저의 목을 움켜쥐고 폭행했어요. 1년 뒤인 85년도에는 크리스랑 조앤 사이에서도 딸이 태어나거든요. 그때부터 크리스의 집착은 더 심해졌어요. 조앤이 입는 옷, 만나는 친구, 어디에 가는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감시했고 그럴수록 조앤은 내 딸, 내 친딸에게만 유대감을 느꼈다. 크리스랑 린의 그 두 딸들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조앤은 저는 아이였습니다. 크리스는 저를 노예처럼 대했어요. 저는 두 아이들 돌보면서 요리하는 법, 청소하는 걸 배워야 했고 대리 가정부, 성노예, 계모, 베이비시터 저는 그냥 노예였습니다.
결국 조앤은 1990년 결혼한 지 6년 만에 크리스랑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조앤이 크리스를 떠나자마자 내가 이제는 용기를 낼 수 있다. 난 더 이상 크리스가 두렵지 않아. 린의 오빠 그렉에게 연락을 합니다. 저는 크리스의 와이프였던 조앤인데요. 린의 실종에 분명히 크리스가 관여했을 거예요. 그렉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동생이 어딘가 살아있지 않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만에 하나 크리스가 린에게 무슨 짓을 했다? 그럼 내 동생 다시 못 만나는 건가? 그렉은 경찰에 바로 찾아가서 그 조앤이 뭔가 알고 있습니다. 린 실종 다시 수사해 주세요. 그렇지만 경찰은 시신도 없고 정확히 린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수사는 지연되고 있었어요. 조앤도 직감적으로 크리스가 린에게 뭔 짓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2001년 2월에 뉴사우스 웨일즈주 NSW라고 할게요. 여기 경찰이 린 실종에 대한 수사를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요. 그런 동안에 린 엄마 헬레나는 돌아가시고, 헬레나의 유해는 평소에 린이 수영을 자주 했던 플로벨리 바다에 뿌려집니다. 이후에 NSW 법원에서 린 실종 사건 신문이 열리는데요. 이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누군가를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심의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린은 살해당했다. 범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 그녀를 아는 사람일 것이다. 검찰 측 크리스를 기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크리스를 무리해서 기소하기에는 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수사를 좀 보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 2년이 지납니다. 2003년 2월에 또 한 번 NSW 법원에서 심의가 열리는데요. 이번에도 법원은 크리스를 린의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거부했어요.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증거가 없으니까 괜히 무리하게 기소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초반에 NSW 경찰에서 린이 가출한 게 아니라 실종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빨리 수사했어야지. 그랬다면 이렇게 미제로 남을 사건도 아니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 점에 대해서는 NSW 경찰이 공식적으로 사과도 합니다. 수사가 부실했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렇게 이 사건은 콜드 케이스로 저 바닥에 숨어 있다가 2018년 5월에 헤들리 토마스라는 작가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무려 14개 에피소드인데요. 석 달에 걸쳐서 방송이 되는데 그동안 크리스가 저지른 그 만행들, 린이 학대 당한 것, 학생들 성착취한 것, 조앤을 어떻게 가정으로 끌어들였는지, 조앤에게 저지른 가정폭력이 무엇이었는지 크리스의 범죄를 낱낱이 공개하는데요. 워낙 이 팟캐스트가 인기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은 시끌시끌했어요.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다 알게 됐죠. 크리스? 럭비 선수 크리스? 성착취? 당시 NSW 경찰도 여전히 수사를 보완하고 있긴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0만 달러, 9천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걸고 제보를 받고 있었고 14년도에는 보상금을 2배로 늘렸어요. 또 15년도에는 사건을 전담하는 팀도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18년도 5월에는 크리스를 기소하기 위해서 이 공소장 검토 좀 해주세요. 법원에 요청한 단계였습니다. 시간은 정말 오래 걸렸지만 뭔가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긴 했어요. 그래서 꼭 이 팟캐스트가 흥행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경찰이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실제 재판에서도 팟캐스트에서 다루어졌던 사실들이 증거로 활용된 것도 있었어요. 2018년 9월에는 경찰이 린이랑 크리스가 살았던 그 베이뷰에 있는 집, 그 집을 대대적으로 수색을 합니다. 특히 조앤이 진술하길 아무래도 수영장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수영장, 뒷마당, 앞마당 샅샅이 수색을 하지만 린의 유해라든지 관심을 끌만한 그런 물품들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비록 물질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2018년 12월에 드디어 크리스가 체포됩니다. 그의 나이 70세 때. 그는 2주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보석금 150만 달러, 한 13억 정도를 내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나오게 됐는데 2020년 2월에 그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뭐 다들 재판부는 물론이고 검찰, 크리스 측 변호사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크리스는 재판 도중에 이 살인 혐의, 린에 대한 살인 혐의 이외에 미성년 학생들과 관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가 됩니다. 추가로 기소가 됐어요. 여기엔 당연히 뭐 전 와이프 조앤도 포함이 돼 있었고 그 전 베이비시터 BM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 10살에서 17살의 소녀들과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단독 판사 재판으로 진행을 해요. 2022년 5월부터 무려 10주 동안 진행이 됐고요. 검찰은 크리스가 조앤과 더 자유롭게 편하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린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어요. 크리스의 변호인은 분명 크리스가 린을 실망시키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건 맞는데 떠난 건 린입니다. 스스로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찾아간 거예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증인들도 있어요. 린이 실종되고 난 뒤에 린을 목격했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목격자는 이제 100세가 된 할머니였습니다. 그 옛날에 그 30년 전에 그 82년이었나 84년이었나 그때 왕실 퍼레이드를 했어. 근데 거기서 린을 봤어. 이런 증언을 제출하기도 해요. 또 분명 크리스가 수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냐? 그녀가 분명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건 크리스의 거짓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조앤의 결정적인 증언도 나와요. 이미 크리스는 린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 조앤에게 논의를 했대요. 조앤, 아마도 암살자를 고용해야 할 것 같아. 근데 말이야. 이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데 일단 다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크리스는 아니라고 반박을 하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한다는 건데 재판부는 조앤의 진술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봤어요. 이제 성인이 된 첫째 딸 샤넬은 엄마에 대한 기억이 아주 조금은 있긴 한데 뭐 거의 기억이 없어요. 크리스가 그동안 집 안에 있던 뭐 린의 물건들 심지어 사진 한 장도 모조리 다 없애버리고 엄마 얘기를 뭐 조금이라도 꺼내려고 하면 눈치를 줬대요. 그럼 애가 의기소침해지고 또 샤넬이 6살 때 조앤이랑 크리스가 재혼을 했으니 딸들에게 엄마는 조앤이었습니다. 엄마라고 실제 부르기도 했고. 그렇게 샤넬은 어려서부터 아빠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대요. 왜? 왜 나랑 동생을 버리고 도망갔지?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 반면에 동생 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셰리는 린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아예 없어요. 크리스랑 조앤이 내 부모구나. 그래서 샤넬은 늘 이 가족들 사이에서 겉도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샤넬은 아빠를 원망했죠. 아빠, 제발 부탁이니까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밝혀. 그렇지만 둘째 쉐리는 아빠의 편에 섰어요. 우리 아버지 그럴 사람 아닙니다. 2022년 8월에 판결이 있었는데요. 재판부 해리슨 판사는 무려 5시간이 넘게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일단 린이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을 가능성이 전혀 1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린은 살해된 게 맞다. 당시 크리스는 조앤과의 관계에서 절박함, 질척거림, 집착을 보였는데 그가 조앤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82년도에 크리스랑 조앤이 결혼을 함으로써 공개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를 미리 계획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크리스는 린이 실종된 이후에 곧장 조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린은 떠났어. 돌아오지 않아. 라고 말을 했는데
판사는 이 발언을 가장 큰 증거로 봤습니다. 뭐 또 많아요. 크리스는 린이 실종된 이후에 여러 차례 린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다 거짓이었다. 그렇게 그는 린을 살해한 혐의로 18년간 가석방이 불가능한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10대와 관계했던 그 혐의에 대해서는요, 징역 3년 받았어요. 분명 밝혀지지 않은 성범죄가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는데, 딱 한 건에 대해서, 성범죄 한 건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는 93세가 되는 2041년 8월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어요. 40년 만에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는데요. 딸 샤넬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저는 엄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묻혀 있을 엄마의 시신. 그 전에는 절대 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죽기 전까지, 샤넬이 죽기 전까지는 숙명 같은 과제입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